채소? 돌바닥에 지지는 건 치료가 아니라 고문이에요. 저를 아궁이에 구울 셈입니까? 잔말 말고 매트리스 내놓아요. 수술비 1억 원을 청구받은 맨해튼의 펀드 매니저가 돌연 한국행을 택해 화제입니다. 첨단 의학 대신 그가 선택한 한국식 치료법의 비결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뉴요커라도 허리 아픈 건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1억 원을 줘도 안 났던 통증이 장모님의 뜨끈한 아랫목 덕분에 싹 사라진 사연. 거창한 비법이 아닌 사람 살리는 따뜻한 온기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 3일간의 신기한 기록,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께 더 많은 감동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좋은 이야기 많이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이슨입니다. 미국 뉴욕의 심장부, 맨해튼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48살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가리켜 월스트리트의 성공한 엘리트, 혹은 자본주의의 황태자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매일 아침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눈을 뜨고 출근길에는 기사가 운전하는 세단을 타며 손가락 하나로 수백억 원의 자금을 움직이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겉으로 보기에 제 삶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끔찍하고도 은밀한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루 14시간, 때로는 16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모니터 속의 숫자들과 씨름해야 했던 제 척추는 이미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허리가 조금 뻐근한 정도였습니다. 누구나 겪는 직업병이라 생각하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제 등 허리를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엉덩이를 타고 내려온 통증은 허벅지를 지나 발끝까지 저릿하게 만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걷는 것조차 식은땀이 흐를 만큼 힘겨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 가득 강력한 진통제를 채워넣고 그것을 밥처럼 털어넣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무너져가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운 건 오직 성공에 대한 집착과 의지뿐이었습니다. 운명의 날은 2025년 1월, 뉴욕의 기록적인 북극 한파가 몰아치던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려던 저는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격통에 비명을 지르며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은 진통제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비서의 부축을 받아 뉴욕에서도 예약하기 가장 힘들다는 척추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부호들과 유명 인사들이 찾는 곳으로 최첨단 장비와 최고의 의료진을 갖춘 곳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성과 톡 쏘는 소독약 냄새가 감도는 진료실 안. 거대한 MRI 기계가 우문거리며 돌아가는 소리는 마치 제 인생의 종말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 저는 차가운 진료대 위에 앉아 식은땀을 흘리며 의사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띄워진 제 척추 사진을 한참이나 심각한 표정으로 들여다보던 의사가 마침내 안경을 고쳤으며 건조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스터 제이슨,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척추 4번과 5번 사이의 신경 손상이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는 안 되는 겁니까? 의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시급합니다. 당장 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하반신 마비가 올 겁니다. 수술 비용은 대략 10만 달러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1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감당하지 못할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건강을 살 수만 있다면 10만 달러가 아니라 100만 달러라도 지불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건 돈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덮으며 무심하게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수술을 해도 성공 확률은 30% 남짓입니다. 신경이 너무 눌려 있어서 완벽한 회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수술 후 재활에만 최소 1년은 걸릴 겁니다. 그 1년 동안은 휠체어 신세를 지셔야 합니다. 1년 동안 휠체어라니, 그건 제 인생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며 경쟁하는 정글 같은 월가에서 1년의 공백은 곧 해고이자 사회적 매장을 의미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커리어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학 기술을 자랑하는 미국 병원이었지만 그들이 저에게 줄 수 있는 건 1억 원짜리 청구서와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휠체어뿐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병원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병원 로비의 회전문을 나서자마자 영하 10도의 매서운 칼바람이 제 허리를 강타했습니다. 그 순간 척추를 쇠꼬챙이로 후비는 듯한 끔찍한 격통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억소리도 내지 못한 채 차가운 맨해튼의 보도블록 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제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개 중에는 힐끗거리며 저를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누구 하나 멈춰서서 손을 내밀지는 않았습니다. 월가의 황태자라 불리던 제가 길바닥에 쓰러진 볼품없는 중년 남자로 전락하는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져 진통제통을 꺼냈습니다. 물도 없이 약을 삼켰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고 극심한 속쓰림과 구토감만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척추까지 올라와 신경을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아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자 냉철했던 제 자존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아이처럼 울먹이는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제발. 나 너무 아파. 아내의 부축을 받아 겨우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쓰러지듯 몸을 이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도 푹신한 카펫도 저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식은땀으로 셔츠가 흠뻑 젖어들 때쯤 한국인 아내 수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결심이 선 듯 단호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제안은 제 귀를 의심케 할 만큼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짐을 싸서 한국으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서울의 좋은 병원이 아니라 친정어머니가 계신 시골집 황토방으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뜨끈하게 며칠 지지면 씻은 듯이 낫는다며 아내는 이미 비행기표를 예매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통증도 잊을 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제정신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하거나 혐오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제 손에는 늘 최신형 삼성 스마트폰이 들려있고 차고에는 현대의 전기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 남방 문화인 온돌만큼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바닥에서 자는 문화는 침대를 살 돈이 없었던 가난한 시절의 유물이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푹신하고 인체공학적인 매트리스를 두고 딱딱한 돌덩이 위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척추 건강을 해치는 가장 미개하고 원시적인 습관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 척추는 과학적으로 설계된 수천만 원짜리 라텍스 매트리스가 필요하다고, 그 울퉁불퉁한 돌바닥 위에서는 단 10분도 버틸 수 없다고 저는 격렬하게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반발에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국에 있는 장모님과 통화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휴대전화 스피커폰을 켜서 장모님의 목소리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장모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위의 뼈 속에 차가운 바람이 들어서 그런 것이니 얼른 와서 뜨거운 떡국 한 그릇 먹고 아랫목에서 땀을 쫙 빼면 뼈가 녹으면서 다 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차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뼈가 언다니요. 뼈 속에 바람이 든다니요. 현대의학 교과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비과학적이고 샤머니즘적인 논리였습니다. 하버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의사도 고치지 못해 수술을 권하는 병을 시골 노인의 민간요법으로 고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미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 딱딱한 바닥이 제 디스크를 더 악화시켜서 영영 걷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는 불길한 확신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다고 내 몸을 마루타로 쓰지 말라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태도는 평소와 다르게 강경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여기서 1억 원을 내고 수술을 받은 뒤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 살 것인지 아니면 속는 셈 치고 내 말을 믿고 딱 3일만 한국에 가볼 것인지 선택하라고 저를 압박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허리를 타고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끔찍한 고통 때문에 더 이상 긴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니 어쩌면 아내의 등살에 떠밀려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대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투덜거렸습니다. 가긴 가지만 만약 상태가 더 나빠진다면 바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리고 이 무모한 결정을 내린 아내를 평생 원망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온도를 치료기가 아닌 고문 도구로 여기며 세상에서 가장 불편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꿀 기적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뉴욕에서 인천까지 장장 14시간에 달하는 비행시간은 저에게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평소라면 샴페인을 마시며 영화를 즐겼을 1등석의 넓은 좌석도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제 허리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등받이를 아무리 조절해도, 쿠션을 아무리 받쳐보아도 척추를 짓누르는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앉아 있어도 아프고 누워 있어도 비명이 터져 나올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송곳이 제 척추 마디마디를 쑤셔대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바꿀 때마다 기압 차이로 인해 척추가 팽창하는 듯한 압박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승무원들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다가와 물과 진통제를 건넸지만 저는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출발 전부터 진통제를 너무 많이 먹은 탓에 위경련까지 겹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를 삼키며 비행기 안에서 수십 번도 넘게 후회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 미개한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차라리 뉴욕 병원에 입원해서 얌전히 수술 날짜나 기다릴 걸 그랬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땅을 밟았다는 안도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자마자 마주한 한국의 1월은 뉴욕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습니다. 뉴욕의 추위가 건조하고 날카롭게 베어내는 느낌이라면 한국의 추위는 습기를 머금고 뼈 속 깊이 파고드는 묵직하고 끈질긴 한기였습니다.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두꺼운 외투를 뚫고 들어와 제 병든 허리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저는 으슬으슬 떨려오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장모님이 보내주신 승합차에 힘겹게 올랐습니다. 처가가 있는 시골 마을로 가는 길 또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덜컹거리는 시골길로 접어들자 차체의 진동이 고스란히 제 척추로 전달되었습니다. 바퀴가 작은 돌부리에 걸릴 때마다 저는 짐승처럼 신음하며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한 나뭇가지들과 눈 덮인 논밭, 그리고 드문드문 보이는 낡은 집들은 저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펼쳐진 이 삭막한 풍경 속에 무슨 최첨단 치료법이 있다는 말인가. 아내와 장모님이 비과학적인 민간요법을 맹신한 탓에 저만 이 먼 타국에서 험한 꼴을 당하게 됐다는 원망이 확신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한참을 달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산자락 아래 덩그러니 자리 잡은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흙과 나무로 지어진 그 집은 제 눈에 너무나 허름해 보였습니다. 나무 기둥은 세월에 닳아 거무튀튀했고 창호지 문 틈새로는 황소바람이 들어올 것처럼 허술해 보였습니다. 뉴욕의 최신식 펜트하우스에 살던 제 눈에는 그저 춥고 불편하고 비위생적인 공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문명과 동떨어진 곳에서 3일을 버텨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저는 그녀를 향해 원망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얼어 죽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을 뗄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후회스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추위에 정신이 팔려있던 저는 미쳐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 검게 그을린 아궁이 앞에서 붉은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가 땀을 흘리며 계속해서 장작을 집어넣고 있었고 지붕 위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라 겨울 하늘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집을 데우는 난방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준비한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한국의 뜨거운 의식이었습니다. 차가운 이성과
편견에 갇힌 제 몸과 마음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만 저를 맞이할 준비는 이미 가장 뜨겁게 끝나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훈훈하다 못해 뜨거운 공기가 제 얼굴을 확 감싸고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제 신경은 온통 욱신거리는 허리와 낯선 환경에 대한 불쾌감에 쏠려 있었습니다. 짐을 풀 겨를도 없이 장모님은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들고 오셔서 제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투박한 나무상 위에는 커다란 삭이 대접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뽀얀 국물과 하얗고 굵은 물체가 가득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오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설명했던 한국 사람들이 새해 첫날에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떡국이라는 음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음식의 첫 인상은 제 기준에서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뉴욕에서도 자기 관리가 철저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탄수화물 덩어리인 쌀이나 정제된 밀가루는 입에 대지도 않았고 식감 또한 아삭하거나 부드러운 것을 선호했지 저렇게 끈적거리고 질겨 보이는 음식은 딱 질색이었습니다. 제 눈에 그 하얀 떡은 음식이라기보다는 마치 자동차 타이어를 얇게 썰어 놓은 고무 조각이나 덜 익어서 퉁퉁 불어버린 파스타 반죽처럼 보였습니다. 입맛도 없을 뿐더러 소화도 안 될 것 같은 저 괴상한 하얀 물체를 억지로 위장에 집어넣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하지만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 마음속 불만을 전부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숟가락을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무언해 하지만 강력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 눈빛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절대 따뜻한 방에 눕게 해주지 않겠다는 평생을 흙과 불과 함께 살아온 시골 노인 특유의 고집 섞인 카리스마였습니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아내마저 제발 한 술만 뜨라며 이걸 먹어야 엄마 마음이 풀린다고 애원하는 통에 저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눈 딱 감고 국물이나 한 모금 마시고 치우자는 체념 섞인 심정으로 무겁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후 불어 국물을 조심스럽게 한 입 입에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향과 함께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혀끝에서 느껴지는 짠맛이나 감칠맛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4시간의 지옥 같은 비행과 공항에서부터 뼛속까지 파고들었던 한국의 습한 추위로 인해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식도와 위장이 뜨거운 사골, 국물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 순식간에 해동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밍밍하고 비릴 것이라 예상했던 국물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진했으며 텅 비어서 요동치던 제 위장벽을 부드러운 소미불처럼 감싸 안으며 진정시켰습니다. 국물의 온기에 용기를 얻은 저는 망설이던 끝에 숟가락으로 떡을 하나 건져 입에 넣었습니다. 고무 씹는 맛일 거라는 제 편견과 달리 떡은 몇 번 씹지 않아도 부드럽게 으깨지며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은은한 쌀의 단맛과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묘한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분명 입으로 뜨거운 국물을 삼켰는데 그 열기는 위장에서 멈추지 않고 혈관을 타고 단전에서부터 시작되어 손끝과 발끝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덜덜 떨리던 오한이 거짓말처럼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요리가 아니라 마치 내장 기관을 직접 데우는 성능 좋은 생체 보일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월가의 펀드 매니저라는 체면도 잊은 채 그릇 바닥까지 숟가락으로 벅벅 긁어먹고 있었습니다. 뱃속에 뜨거운 난로가 켜진 것 같은 든든함. 이것이 바로 한국식 치유의 서막이었습니다. 배를 채우고 나니 이제 정말 눕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뱃속은 따뜻해졌지만 여전히 제어리는 끊어질 듯 비명을 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은 빈 그릇을 치우시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저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훅 하고 끼쳐오는 엄청난 열기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칠 뻔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자는 방이라기보다는 빵을 굽는 거대한 오븐이나 사우나 한증막에 더 가까웠습니다. 방바닥을 덮고 있는 노란 장판은 오랜 세월 아궁이에 불을 떼서 그런지 군데군데가 검붉게 변해 있었고 발을 디디면 당장이라도 화상을 입을 것만 같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기겁을 하며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는 어디 있냐고 쿠션도 없이 이 딱딱하고 뜨거운 맨바닥에서 자라는 건 치료가 아니라 고문이나 다름없다고 눈짓으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제 항의에 돌아온 건 장모님이 장롱에서 꺼내주신 얇은 요 한 장뿐이었습니다. 저 얇은 천 조각 하나로 이 지옥불 같은 바닥의 열기를 막으라는 건가 싶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뜨거운 돌바닥에, 그것도 푹신한 완충제 하나 없는 맨바닥에 고장난 허리를 대고 누워야 한다니. 그것은 제 상식으로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절대 눕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차라리 벽에 기대어 앉아서 밤을 새우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그런 저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억세고 단단한 손으로 제 어깨를 잡더니 강한 힘으로 바닥을 향해 눌렀습니다. 엉거주춤하게 버티던 저는 허리에서 터져나오는 비명 같은 통증 때문에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듯 눕고 말았습니다. 등이 바닥에 닿는 순간 저는 속으로 끔찍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마치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 올려진 스테이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얇은 요 한 장 너머로 전해지는 열기는 제 등 가죽을 뚫고 척추뼈까지 태워버릴 기세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몸을 비틀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와 열기에 놀란 허리 근육이 순간적으로 경직되면서 저를 바닥에 묶어버린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는 말 그대로 뜨거운 감옥에 갇힌 꼴이었습니다.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뜨거운 공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이것은 미개함을 넘어선 야만이라고, 나는 치료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이곳에서 통구이가 되어 죽을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제이슨이라는 이름의 미국 펀드 매니저가 한국의 시골방에서 열사병과 화상으로 사망했다는 뉴스 헤드라인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장모님은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내려다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신 채 두꺼운 소미불을 제 목까지 덮어 씌워 주셨습니다. 딱 10분만 참고 견디라는 아내의 통역을 들으며 저는 억울함과 고통, 그리고 공포 속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뜨거운 10분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5분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등은 불에 타는 듯 뜨겁고 허리는 끊어질 듯 욱신거렸으며 딱딱한 바닥 때문에 자세는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1초, 2초 숫자를 세며 이 끔찍한 고통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얕은 숨을 내쉬며 신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10분이 지날 무렵부터 제 몸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를 찌르듯이 공격해오던 그 날카롭고 뜨거운 열기가 어느 순간부터는 날카로움을 잃고 묵직하고 부드러운 압력으로 변해 제 몸속 깊은 곳으로 파고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뜨거움이 아니었습니다. 등 전체를 넓게 받쳐주는 단단한 바닥과 그 아래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균일하게 올라오는 열기가 만나 마치 수십 개의 따뜻한 손이 제 굳어버린 허리 근육을 부드럽게 주무르는 듯한 감각으로 변해갔습니다. 미국의 최고급 라텍스 침대가 주는 푹신함은 허리를 감싸주기는 하지만 망가진 척추를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며 지탱해주는 힘은 약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시적인 돌바닥은 제 척추의 굴곡을 그대로 단단하게 받아내면서도 강력한 열기로 밧줄처럼 꼬여있던 근육의 결을 하나하나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긴장과 통증으로 빳빳하게 굳어있던 목덜미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습니다. 돌덩이처럼 뭉쳐있던 허리 근육 사이사이로 뜨거운 열기가 스며들자 마치 꽉 막혀있던 고속도로가 뚫리듯 혈관이 확장되면서 짜릿한 쾌감이 척추를 타고 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온몸에 땀구멍이 활짝 열리며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평소 짐에서 운동할 때 흘리던 끈적하고 불쾌한 땀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속 깊은 곳뼈, 마디마디에 박혀있던 차가운 냉기와 독소,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월스트리트라는 전쟁터에서 저를 짓눌러왔던 스트레스가 땀과 함께 밖으로 배출되는 듯한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시원하고 개운한 땀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짐승의 신음 같기도 하고 깊은 탄성 같기도 한 기묘한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굵고 낮은 아저씨 같은 소리였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창피함 따위는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프면서도 시원하고 뜨거우면서도 상쾌한 이 모순적이고 압도적인 감각에 저는 완전히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도 잡히지 않던 그 끔찍한 통증이 거짓말처럼 이 뜨거운 열기 속에 녹아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수술에 대한 공포, 휠체어에 대한 절망, 내일의 주식 시장에 대한 강박관념들이 하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마치 따뜻한 늪에 빠지듯 깊은 안도감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이제 그 열기는 저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저를 보호하는 거대한 자궁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며 천근만근 무거워진 눈꺼풀이 감겼습니다. 낯선 시골집 냄새, 딱딱한 바닥의 감촉,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뜨거운 공기.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 뜨거운 돌 위에서 기절하듯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코끝을 스치는 낯선 냄새였습니다. 그것은 뉴욕의 펜트하우스에서 맡던 건조한 공기청정기 냄새나 섬유유연제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아궁이에서 밤새 타오른 참나무 장작의 그윽한 훈연향, 그리고 부엌에서 넘어오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와 같이 지은 밥 냄새가 섞인 투박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따뜻한 향기였습니다. 창호지 문을 투과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눈이 부시지 않고 은은하게 방 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기상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저에게 아침이란 하루 중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밤새 굳어버린 척추 근육은 마치 녹슨 기계 부품처럼 삐걱거렸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팔로 상체를 힘겹게 지탱하고 다리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바닥으로 내리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은 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루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눈을 뜨고 몸을 뒤척이는데 척추를 따라 늘 느껴지던 날카로운 통증의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보았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바닥의 온기는 여전히 뜨끈했고 그 열기가 밤새 제 허리 근육을 부드러운 찰흙처럼 반죽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평소라면 악 소리가 났어야 할 동작이었지만 제 허리는 마치 최고급 윤활유를 듬뿍 바른 피스톤처럼 매끄럽게 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감각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서는 그 짧은 순간 저는 제가 지팡이를 짚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마루로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을 때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쟁반에 받쳐 들고 나오시던 장모님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장모님은 꼿꼿하게 서 있는 저를 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그 소리에 안방에서 뛰쳐나온 아내 역시 마루 한복판에 엉거주춤하지만 제 두 발로 서 있는 저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물론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리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묵직한 돌덩이가 들어있는 듯한 뻐근함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숨만 쉬어도 척추를 찌르던 그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고통, 저를 꼼짝없이 침대에 묶어두었던 그 근육의 경직이 거짓말처럼 풀려 있었습니다. 뻣뻣하게 굳어 신경을 짓누르던 근육들이 밤새 뜨거운 열기에 녹아내려 비로소 신경이 숨 쉴 틈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인체의 정직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버드 출신 전문의가 수술만이 답이라고 했던 그 꽉 막힌 등판이 고작 3만 원어치 장작과 뜨거운 돌바닥 위에서 밤새 찜질을 당하며 강제로 무장해제된 셈입니다. 장모님은 놀란 저를 보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임상 실험을 거친 온돌 테라피 신봉자만이 지을 수 있는 확신의 미소였습니다. 식탁에는 장모님이 끓여오신 뚝배기 안에서 격렬하게 끓고 있는 삼계탕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인삼과 대추향이 진하게 배어난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확 퍼져나갔습니다. 등판은 온돌의 복사열로 지져지고 뱃속은 삼계탕의 열기로 채워졌습니다. 땀구멍이 활짝 열리며 식은땀이 아닌 개운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몸 안팎에서 가해지는 이중의 열기. 그것은 꽉 막혀있던 제 몸의 혈류를 강제로 뚫어버리는 듯한 강력한 순환 펌프였습니다. 그날 저는 삼계탕 한 그릇을 국물까지 싹 비우고 다시 아랫목 가장 뜨거운 곳을 찾아 배를 깔고 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뜨거운 자가 치료의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같았던, 아니 찰나와도 같았던 3일의 뜨거운 체험이 끝나고
저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며칠 전 저에게 10만 달러 수술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던 바로 그 척추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수술 일정을 잡으러 온 줄 알고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져오려 했지만 저는 정중하게 손을 들어 거절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진 못했지만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두 다리로 걸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차트를 보던 의사 닥터 밀러는 걸어 들어오는 저를 보고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명백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진료대 위에 눕히고 곧바로 엑스레이와 기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모니터에 뜬 제 척추 사진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말대로 물리적인 병변은 그대로였습니다. 디스크나 뼈가 제자리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등을 만져보던 그는 돌처럼 딱딱했던 근육들이 완전히 풀려 있고 염증 수치도 정상 범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관절의 가동 범위가 수술 전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좋아졌다는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신경 차단 주사라도 맞고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척추의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인데 환자가 느끼는 통증과 기능적 장애가 80% 이상 호전된 상황. 현대의학의 교과서로는 통증 관리의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수술을 당장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저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의사의 질문에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주사는 없었다고, 단지 5,000년 된 한국의 뜨거운 돌 치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닥을 데워서 내 몸 스스로 순환하게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밀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차트에 수술 보류, 보존적 치료 효과 확인이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한국의 인테리어 시공팀을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내 맨해튼 아파트 바닥을 전부 뜯어내고 온도를 깔겠다고 말입니다. 그해 겨울, 뉴욕의 펜트하우스에는 낯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고급 대리석을 걷어내고 그 아래 구불구불한 온수 파이프가 혈관처럼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료 의사들은 멀쩡한 바닥을 뜯어낸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뜨끈한 바닥에 등을 지지고 누웠을 때 척추 마디마디가 녹아내리는 그 황홀한 감각을, 그리고 떡국과 삼계탕 국물 한 모금에 온몸에 피가 도는 그 뜨거운 위로를 말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의학이 고치지 못한 것을 때로는 따뜻한 온도가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차가운 숫자와 이성만이 정답이라고 믿었던 한 남자가 한국의 뜨거운 정과 온돌에 녹아내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이번 새해에는 뜨끈한 떡국 한 그릇과 따뜻한 아랫목에서 묵은 피로와 아픔을 모두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하게 데워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따뜻한 감동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